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웃어요? 오프닝 해도 해도 참. 네. 제가 부끄러워요? 아니요, 뭔가 그 직전까지의 텐션하고 항상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오늘도 힘을 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허경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방송의 사회 맡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자, 오늘 시간 어떤 시간이죠? 네, 오늘은 언택트 언택트. 시간입니다. 네. 어떤 시간인지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메일로 사연을 받아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과 직접 상담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의 마음을 최대한 들여다보고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부족하지만 진심 어린 조언과 공감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사연 보내주신 것 중에 단어 하나를 정해서 또 키워드 토크를 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언택트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네, 그동안 저희 방송 보시고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언택트 사연이 저희가 진짜 신기했었죠. 아, 네네. 네, 녹음을 기억나네요. 진행하는 도중에 사연이 갑자기 들어오는 후속 사연이. 그러니까요. 이런 공중파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저에게 일어났었는데 ING님께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세상에 사연 진행 도중 후속 사연이 들어오는 언택트라. 그저 신기 감격 대박적. 진짜 어떻게 타이밍을 저렇게 잘 맞추셨을까. 사연자분도 엄청 대단. 쌤들 밥 잘 챙겨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 전수진님께서 요즘 뇌부자들 오디오 클립 듣는 재미에 푹 빠진 1인입니다. 이미 모든 에피소드를 다 들어서 지난 내용을 또 듣고 있는데 확실히 시즌2의 퀄리티가 높아진 게 느껴지네요. 뭘 아시는 분이고. 네. 네. 역시 정의 멤버만 모여서일까요? 구독자는 줄었다? 네, 리뷰자들 분석, 또 요거도 명징하게 집중해낸 프로파일러들의 분석 같다고 칭찬을 해주셨고요. 네. 최근에 뇌부자들 컨택트도 너무 듣고 싶어서 아이패드라도 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예. 뭐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네. 힘이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네. 감사해서 댓글도 달았어요. 이렇게. 오, 그러네. 네, 네. 그 댓글도 읽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눈물. 네, 근데 저희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진짜 올라오는 댓글들 하나하나 다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방송 들으시고 또 느껴지시는 소감이나 저희를 향한 응원의 말씀들 그리고 뭐 때로는 아쉬운 부분들까지도 가감없이 전달해 주시면은 감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언택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김지용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이제 한 달쯤 전에 들어왔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입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 답답한 심정에 어디에라도 제 사연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사연을 듣고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엄마와 오빠는 오래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현재 정신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세요. 조현병은 중증 정신질환으로 암, 치매와 동등한 위치에 분류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환청, 망상 등이 주 증상입니다. 당연히 사회생활은 불가능이고 일상생활 또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누리지 못합니다. 최근에 조현병 환자에 의해 사회적으로도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가족들은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본적인 먹고, 자고, 씻는 활동도 가족들이 케어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일상 대화와 소통 자체가 어렵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도 차도가 거의 없으며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에 매달 나가는 부담스러운 병원비로 가족들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대화라도 잘 되면 좋으련만 정신질환자와 일반인처럼 대화를 바라는 건 불가능이죠. 국가에서 금전적인 지원이나 관리를 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그마저도 저희 가족들의 고통을 덮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산정특례 혜택은 본인 부담금이 10% 뿐이지만 정신과 특성상 타질병에 비해 금액이 워낙 커서 그 10%마저 갑부가 아닌 저희 가족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더라도 조현병 환자의 치료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관리가 들어간다면 환자의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지만 국가에서는 완전히 방치를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따끔한 시선과 금전적인 고통으로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된 채 살아야 하나 앞날이 막막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비 혜택 강화에 대해 글을 올려보았지만 고작 201명으로 채택되기엔 한참 부족한 숫자입니다. 평범한 20대 초반의 서민이 앞으로 나갈 병원비와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버티기에는 세상이 너무 가혹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무시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국가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사연을 보냅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참, 네. 사연 내내 이 답답한 마음이 잘 전달이 돼서 듣는 저희도 좀 무거운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듣고 좀 어떤 마음들이 드셨나요?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는 마음이 저도 처음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조현병을 앓는 가족이 한 명만 있어도 사실 다른 가족들의 어떤 부담? 네, 이런 고민이 크신 거를 많이 봤는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오빠도 네, 그러시고 또 어머니는 또 장기 입원 중이신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참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질환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은 질환이라도 그 안에서 예후, 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제 어머니께서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으신 편이죠. 그래서 사회생활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또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먹고 자고 씻는 활동도 이제 케어를 받아야 되고 평생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다 라고 조현병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분께서 겪고 있는 현실인 거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는 조현병도 분명히 초기에 잘 치료받으면 완치되는 경우들도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다. 뭐 대기업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진짜 일반 회사원으로 잘 지내시는 분들,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말이 서로 다르냐? 네, 이거는 분명히 스펙트럼이 넓은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이 어머니께 치료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초기에 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 네, 병이 이렇게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이제 또 이 조현병 환자분들이 병식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치료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증상 악화와 입원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는 인지 기능이 계속해서 감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어떤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퇴화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자기 케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치매 환자와 비슷하게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분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옛날에 그 정신과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는 그 조현병을 이제 디멘시아 프리콕스라고 불렀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치매라고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치매라고 크레펠린이 네, 크레펠린이었구나. 네. 네, 이렇게 붙였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된다는 게 이 조현병이 가진 가장 큰 특성이고요. 아 정말 그 만들어진 병 조현병이란 책을 쓴 그 사람은 진짜 이런 사연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갑자기 엉뚱한 대로 생각이 좀 튀긴 했는데 정말 별게 이게 아닙니다. 많이 진짜. 실제하는 질병이고 정말 많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 조현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저희가 이제 사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짝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허경 선생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현병이라고 하면요. 그 진단 기준을 한번 그냥 쭉 읽어드리고 네,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생각하고 아시는 게 망상, 네, 어떤 환각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망상이나 환각 같은 건 양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은 없는데, 네, 보이는, 나타나는, 네, 그래서 이제 양성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망상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그리고 아무리 그런 반박하는 근거들을 이제 대도 믿지 못하는, 네, 교정되지 않는 잘못된 네,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행동으로까지 영향을 주는 그 정도의 잘못된 믿음을 망상이라고 하고요. 이 망상에는 뭐 피해 망상이나 뭐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한다는, 네, 그리고 뭐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 망상이라든지 색적 망상, 네, 뭐 과대 망상, 네. 네, 여러 가지 망상이 있고요. 환각은 이제 환청, 네, 뭐 환시, 환촉, 환후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 그러니까 실제 하지 않는데 실제 하는 것으로 느끼는 거죠. 네, 그런 감각들, 망상 환각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또 와해된 언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 굉장히 이 얘기를 했다가 전혀 다른 예, 이야기를 한다거나 문장 간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느슨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신조어 같이.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네, 말하는 거에서 굉장히 좀 와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비슷하게 또 와해된 행동. 네. 그러니까 뭐 한여름에 한겨울에 옷을 입는다든지 네. 혹은 반대로 한겨울인데 한여름에 옷을 입는다든지 그렇죠. 굉장히 그런 그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방에 대변을 본다든지 네, 극단적으로요. 네. 그런 행동들 아니면은 아예 이제 긴장증이라고 해서 한 가지 동작을 하면 그거를 맞아요.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유지하는 거죠. 정말 끝없이 그냥 몸이 굳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행동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 이제 통틀어서 양성 증상이고 또 음성 증상이라고 해서 보통은 있는데 없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재미나 흥미 뭐 이런 거를 느끼는데 네, 전혀 느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인관계, 바깥 뭐 외출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든지 외부에 대한 관심사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네. 이런 증상이 이제 현저하게 보이는 게 1개월 이상 네, 그리고 현저하지 않은 그런 약한 정도의 증상이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이상 네, 이렇게 됐을 때 조현병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를 대표하는 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실제로 정신과 의사가 된 후에 네,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환자분이기도 했죠. 네. 그때 참 그 환자분들 기억도 진짜 많이 나는데 그와 만만치 않게 보호자분들 기억도 진짜 많이 나요. 네, 1년차 때 만났던 보호자분들 그렇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진짜 선명하게 기억나는 분들도 있어요. 보호자인데.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냐면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너무 그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거기 저절로 공감이 돼서 같이 그냥 마음이 아팠던 게 아직까지 좀 기억이 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입원 기간에 따라서 참 달라졌던 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 놀라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그게 점점 이제 체념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정말 이게 만성화되게 되면 가족분들도 굉장히 지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자분에 대한 관심을 좀 의도적으로 끊거나 찾아오지 않거나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죠. 네. 그때 생각하면 참 저도 미숙했다 느끼는 게 저는 처음 들어간 햇병아리 전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10년, 20년 이렇게 계신 분의 보호자를 이제 좀 오시라고 해서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욕이 좀 앞섰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너무 좀 지치고 네, 힘드신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환자 보호자인데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이렇게 끌고 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대단한 일인데 네, 저는 진짜 잠깐만 보고 너무 단편적으로 네, 그냥 평가를 했던 거죠. 네, 네, 그쵸. 저도 뭐 당연히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근무했던 정도의 정말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병원에 환자 가족분들을 계속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 뭔가 고려하고 꿰뚫어볼 능력이 그때 저희에게는 뭐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 네. 경험 아, 그리고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좀 오시라고 했을 때 오신 것 자체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거지. 이 햇병아리 어. 의사가 네. 대단한 거지. 맞아요. 그봤자 여태까지 했던 말 똑같은 말 또 할 건데. 그러니까요. 솔직히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을 거쳐갔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자괴감이 많이 드실 텐데, 근데 그럼에도 또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니까 뭐 이번 의사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해주려나? 맞아. 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뭐 약들도 신약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악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았다가도 치료 중단이 되고 다시 악화가 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인 인지 기능이 감퇴를 하게 되잖아요. 즉 그러한 경우가 몇 차례 반복되다 보면은 일상생활 유지가 되지 않아서 아주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죠. 네. 제일 많이 병원에 계셨던 분, 제일 오래 계셨던 분 20년 넘게 계시고 뭐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네,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외출 다녀오시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입원을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 음. 이렇게 6개월 이상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면 사실 외출 형식 네, 사실 퇴원을 했다가 편인데 이제 재입원을 하시는 다음날 건데 재입원하는 건데 네. 아마 그럼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일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뵀던 분 한 분은 병원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본인께서 너무 두려워하셨어요. 맞아요. 네. 네, 너무 두려워하셔서 그 외출도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그 망상에 치료되지 않아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든 가족들이 설득하고 치료진도 같이 설득하고 겨우 나갔다 오시고 네. 그리고 나가실 때도 그 댁으로 안 가셨어요. 주변에 뭐 호텔, 모텔 같은 데서 잡아서 그냥 자고 거기서 오시고 하루 주무시고 오시고 너무 그 피해 사고가 커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한 가지 잣대 정말로 그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잣대로 이분들과 이 가족분들의 마음을 평가하고 헤아리는 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은 뭔가 어떻게 병원에 저렇게 오랫동안 더 그냥 같이 살면서 잘 보살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어떠한 악의가 없더라도 일단 증상이 압도되게 되면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뭐 24시간 다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더라도 컨트롤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뭐 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밀리다 보니까 뭐 노모가 거구의 아들이 조현병인데 그런 경우를 제압할 수 있겠어요? 진짜 아마 평생 못 잊을 말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도 그 저는 한 아버지께서 이제 따님이 좀 장기 입원하시는 분이고 한 아버지께서 진짜 그분께서 하셨던 말이 저 딸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셨었어요. 네, 끝까지 좀 케어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남겨놓고 내가 먼저 가냐라고 불안해 하셨었는데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분께 들었던 말은 그분도 이 사연에서도 이제 국가에 대한 이제 원망
이 분노를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저 음. 같아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한 분께서도 그 말의 진위 여부는 물론 제가 몰라요. 근데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길 중국에서는 이런 정신질환이 극심한 분들은 어떤 마을 같은 곳을 따로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생활을 관리해주고 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일상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개개인들에게 큰 짐을 지어놓은 거 아니냐라고 뭐 제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답답하신 마음에 저라도 붙잡고 막 그렇게 원통하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가족분들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분도 지금 사실 20대 초반의 나이에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이 정말 앞으로 그냥 삶이 결정된 듯한 무력감에 예, 정말 짓눌리실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확실히 그 어떤 누군가에게 이런 뭐 정신질환이나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그 첫 번째 주체가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만 해도 훨씬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도 많고, 네,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네, 뭐 핵가족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한참이 됐고, 진짜 요즘에는 뭐 자녀 한둘? 네, 그래서 총 가족 구성원이라 봐야 3명, 4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말로. 네,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한두 명의 어떤 뭐 문제를 다른 한두 명의 또 가족이 책임진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그 부담의 정도가 큰 거죠. 그쵸. 네. 확실히 이렇게 사회가 바뀐 만큼 네, 그 책임의 주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특히 이게 벌써 또 시점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공중보건의사 3년차일 때니까 2017년에 개정이 됐고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일이 늘어났던 기억이 있어서 기억을 하고 그치. 있거든요. 고동이 운전하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죠. 네. 그동안 이제 입원을 오랫동안 해 계시던 환자분들에게 전부 입원이 적합한지 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통보가 왔었고 또 입원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입원을 해 계시던 분이 뭐 퇴원을 하기도 하고 입원하려고 했다가 못 하시는 경우들도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취지 자체는 좋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입원 처리를 당하는 그런 사례를 막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또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네. 그렇게 입원 적합성 심사를 하는데 사실 병원에서 정말 몇십 년을 계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40년 이렇게 입소 기록 자체가 뭐 정말 이렇게 다 누렇게 변색돼가지고 평생을 병원에서 보내신 분인데 물론 그거의 가족의 방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케이스들도 있는 거거든요. 일찌감치 병세가 악화되어서 도저히 이제 밖에서 생활할 수 없고 옆에서 이제 누가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도 사실 엄밀하게 법에 따라서는 뭐 퇴원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 이제 가족분들도 불러서 저희가 면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다 책임지란 말이냐. 나라는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 진짜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다들 돌리고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과 가족들은 그 수가 진짜 많지만 어쨌든 전체에 비해선 소수니까 네, 그냥 듣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짜로 저는 국가가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빠져 있죠,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의료기관하고 마치 가족 간에 서로 뭔가 공을 떠넘기는 것 같은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짐을 가족이 고스란히 떠안거나 또 아니면 그 불만을 또는 어떤 위험성을 의료기관이 떠안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저는 이분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답답하니까 정말
그 국민청원에 글도 써보고 음. 저희한테 글도 보내시고 음. 정말 나름의 노력을 너무 크게 하고 계신데 음. 아니 진짜 이분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음. 이분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음. 그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경우들은 정말로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져 줘야 되지 않나,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시스템은 대체 언제 생길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그 여기 이제 적어주신 내용 중에 산정특례 혜택이라고 이제 해주셨잖아요. 요거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좀 설명을 드려주신다면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중증 질환, 뭐 암 같은 질병이나 희귀난치성 질병에 한해서 이제 진료비 총액의 10%만 이제 그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어떤 치료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인데요. 사실은 이게 꽤 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제 진료비 자체가 많이 좀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일 것 같은 게, 일단은 어머니가 입원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약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치료비 외에도 다달이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식비라든지 아니면 병실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부담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중에선 또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엄밀히 말해서 전체 금액의 10%를 딱 지불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번 세팅이면 부담이 또 상당하실 거고요. 그렇죠. 아 이게 뭔가 진료에 있어서 치료에 있어서 돈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항상 뭐 의사가 어떻게 병원이 돈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너무 현실적인 문제예요. 진짜로 현실적인 문제라서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진짜 소중하다면은, 생명은 진짜 소중하죠. 무엇보다 소중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저희가 있었다던 병원, 저는 제 책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진짜 저는 좋은 병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료진도 많고, 치료 프로그램도 많고, 집중적인 케어가 이루어지는 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네, 적자가 쌓여가지고 문을 닫았죠. 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진료비로는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담당할 수가 없었던 거고, 최근에도 성안드레아 병원이 문을 닫았죠. 아 진짜. 예. 아 그래요? 안드레아 문 닫았어요? 그렇구나. 네. 성안드레아 병원도 정말 좋은 병원이라서 제가 추천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알코올도 잘 보시고 다른 만성 뭐 조현병이나 조울증, 네, 이런 질환들도 참 잘 보셔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성안드레아 병원 네. 폐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1위에 뽑을 만한 정신과 병원이었죠. 네. 추천할 만한. 또 저희 그 보호병동 트레이닝했던 경기도 광주, 네, 그쪽 이제 가까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있다가 성안대에 가신 분도 꽤 계시고, 성안대에 계시다가 또 우리 병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랬었는데. 네, 성안대로야 병원은 입원실이 항상 꽉 차 있었고요. 환자 대기가 수개월이었어요. 그런 병원인데, 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봐도 적자인 거죠. 네. 네. 아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산정특례에서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제가 지금 살짝 찾아보니까 아마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10%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진료가 전부 다 뭐 건보에서 지정한 치료들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미급여 항목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외에 뭐 예외적인 항목들이 청구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환자분을 병원에 모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께서 진짜 저희도 같이 답답해 드리는 것밖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게 또 저희가 뭐 어쨌든 이 목소리를 알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겠지만 그래도 참 마음이 저도 무거운데, 그래도 이분께 해드릴 수 있는 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도 그동안 봐왔던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분께 좀 드려질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이분께서 마지막에 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시와 무관심, 네, 요게 좀 힘들고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들, 뭐 여전히 조현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좀 뭐 안 좋게 보는. 그쵸. 뭐 범죄 관련 아, 기사만 나면은 네. 또 댓글창이 완전 난리가 네.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 뭐 최근에 뭐 그런 뭐 유머 게시글 네, 같은 거였는데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있어서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됐다가 이제 동생이 조현병이라 너무 예민한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그 뒤로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왜 그냥 뭐 이용을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재밌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동생이 조현병이 아닌 거죠. 아, 그쵸. 네네네. 아닌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사실 조현병을 가진 사람은 되게 위협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범죄 그렇죠. 저지를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라는 그리고 메시지인 그런 거죠.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네, 여전히 좀 편견들이 그러니까요. 네, 많다. 네. 사실은 정말로 그렇지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네, 상처받고 네, 힘들고 표현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실제로 조현병 아까 음성증상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 못 나가세요. 네, 오히려 네, 두려워서 다 숨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편견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더 관심을 받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네, 혹은 뭐 지원을 더 늘리자라고 했을 때 다른 이제 뭐 이런 병을 겪거나 뭐 겪는 가족이 없는 상황임에도 또 동일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돼서야. 솔직히 그쵸. 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죄책감을 최대한 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인 이상 죄책감이란 게 그냥 계속 들 거예요. 충분히 못 해준다. 내가 더 있으면은 더 좋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죄책감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올 텐데 그 감정에 너무 휩쓸려 가지 마시고 좀 자기 합리화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삶이거든요. 네, 본인 삶이에요.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정말 그래도 본인을 위한 것들 약간씩이라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환자분들 몇몇 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제 가족 중에 이제 발달장애, 자폐를 가지신 분이 있거나 조현병을 가지신 이제 몇몇 분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본인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못 쓰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못 사요. 검소하게만 살고 뭐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죄책감 가지고 근데 가족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챙겨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적절한 균형점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김종훈 선생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같이 진료하고 계신 분 중에서 정확하게 이 사연자분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고향은 지방이신데 어머니가 조현병이 의심되는 사실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봤을 때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진단이 가능한 수준인데 치료도 뭐 어떤 도움도 다 거부하고 그냥 혼자서 지내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을 많이 끓이시고 힘들어 하시다가 이번에 한번 내려갔다 오셨는데 그냥 다녀오셔서는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금전적인 부분에서 서포트하고 그냥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지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분의 마인드를 꼭 이분께서도 가지시게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가족분들이 두 분이나 돼서 이 조현병이라는 것과 완전히 거리를 두는 게 참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아까 김종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 삶이 작게라도 나만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키워드 토크는 키워드 토크의 키워드는 국가로 정해봤습니다. 네, 사연 속에서도 사실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국가가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의료가 워낙 국가와 지금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돈룩업을 봤거든요. 아, 돈룩업이요? 재밌어? 재미있는데 이제 마음속에 있는 말 막 하면은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복면을 확 씌워서 차에 태우고 가요. 백악관으로. 잡혀간다는 거죠. 네, 네. 뭐 저희 방송이 뭐 당연히 그 정도 파급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할 말은 많죠. 답답한 것과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의 의료 재정을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갖는 이점도 분명히 많아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 체계는 정말 잘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요. 네,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네. 때 정말 미국 같은 곳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정말 많으니까. 이제 뭐 너무 흔한 클리셰 같은 얘기가 돼버리긴 했지만 뭐 미국 여행 가서 응급실에 갔는데 뭐 돈이 진짜 뭐 몇백이 나왔다 얘기들도 맞아요. 있고. 저 옛날에 미국에 어릴 때 가 있을 때도 그 농구하다가 발을 크게 다쳐도 절대 앰뷸런스를 타면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타면 망한다. 저희 친척분은 이제 미국에서 척추 수술을 하셨거든요.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하셨는데 1억 이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부담금만. 네. 병원에 오래 계신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수술 받고 며칠 입원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앰뷸런스도 그 사용료 내야 되죠? 뭐 했더니 누가 몇백 달러를 냈다, 짧은 거리를 갔는데도 몇백 달러를 냈다라는 그런 아마도 사실일 것 같은 그런 괴담이 다 퍼져 있어서 사실일 거예요. 크게 다쳐도 쩔뚝쩔뚝. 그게 아마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중증도 따라서 뭐 돈을 내야 되고 안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시스템이 좋다.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유학 가 계신 분들도 잠깐 귀국할 때마다 치료받고 몇 달치씩 약 받아가실 때도 있고요. 좋은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또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거는 뭐 정확히 제가 팩트를 뭐 어떤 통계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 특히 이제 중국적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 건보료를 몇 달간 납입하면은 이제 자격이 생기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일까요, 이거?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건보 혜택을 받는 자격이 쉽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희귀질환 치료하러 오시고 이런 경우도 뭐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전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던 분께서는 뭐 인류애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가격이 그렇군요. 크게 얼마 안 된다 비중이 전체 보험 재정의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렇게 크게 차지 안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아니, 오늘 사연 같은 분 주인공이 보시기에는 그게 어떻게 사실은 보이겠어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진짜 지켜야 될 국민들은 좀 못 지키고 그런 부분이 보일 거고 아까 동훈이가 말한 것도 저 동의를 하고 진짜 큰 문제는 너무 경증을 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을 해주려고 하다가 진짜 보장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장을 못 받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아무래도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에크모라고 해서 체외 심폐순환기죠. 그거를 사용해서 환자를 살려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많은 경우 삭감을 해서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마 삭감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삭감이라는 건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비에 대해서 나라에 청구를 하면 그 보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돌려주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30만 원을 이제 환자분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70만 원을 국가에게 자 이제 돌려주세요. 이제 주세요. 청구를 하는 치료를 거죠. 했습니다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 환자분 죽었잖아. 그거 왜 했어? 필요 없는 치료. 이러면서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과잉 진료라고 보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병원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환자분이 근데 에크모라는 것 자체가 정말 위중한 환자분한테 하는 거거든요. 생사를 오가는 분한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많이 안타깝지만 죽죠. 사망하시는 케이스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절반이나 살렸네 대단하다로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만약 절반 살리면 절반이나 죽었네 과잉 진료했어 로 가는 거고. 근데 이게 참 감정의 문제니까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은 병원이 돈이 문제냐 일단 살려야지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정신병원 2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씁쓸하네요. 진짜 씁쓸하고요. 사실은 감기 진료비 조금씩 더 내도 그런 거 모아서 사실 이런 진짜 중증 정신질환이나 희귀질환 혹은 진짜 중증의 이런 막 그 ICU에 중환자실에 가 있는 분들의 지원에 써야 되는 걸 텐데 예, 그런 분들은 항상 소수니까 이게 표에 얼마나 또 표심과 달려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 않겠습니까? 정치 논리가 좀 개입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다수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복지 혜택이 꼭 균등하게 분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부분이 돌아가도 되는 건데 그게 보험이지. 네. 그게 또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겠죠. 정말 이 사연 주신 분은 우리 국민이잖아요. 우리 국민이고 이분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이런 분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삶을 구제해주고 이분들이 정말 그 본인의 삶을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해줘야지 사실은 국가 경쟁력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이 사실 몇십만 명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정신과 치료에서 특히 조현병 치료에서의 국가의 역할로 조금 국한을 시켜보자면 또 이번 과정에서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원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으면서 이제 의료기관하고 가족이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결과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사법 입원이었죠. 네. 그러니까 법원 같은 그런 국가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을 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료기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어떤 그 입원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져주기 때문에 좀 더 부담 없이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행여라도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보복범죄라든지 이런 걸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구체화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대선이 다가오니까 좀 이런 것도 어떤 주제로 뽑아서 이제 좀 서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참 순진하고 멍청한 기대를 잠깐 했었는데요. 역시나 논의되지 않더라고요. 표가 사실 많이 안 되잖아요. 너무 소수예요. 네. 너무 약자고요. 그러니까 경증이 훨씬 많고요. 네. 중증은 훨씬 적고. 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의사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얘기는 꺼냈더라고요. 정신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요? 얘기 꺼냈는데 안타깝게도 전혀 이슈화되지 못하고 그 90% 지원 그거 얘기한 거죠. 네. 근데 사실 그거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건 좀 투머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더 지원해주고 네. 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신질환 전체에 대해서 치료비 90% 건보 지원하고 국민 정신건강 검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셨죠. 네.
일단 아이디어는 훌륭한데 네, 그 일부 네,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음, 네, 조금 지나친 부분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그 것 안에서 이제 이런 조현병 같은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 10%의 본인 부담을 5%로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경한 질환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의사 입장에서 그냥 떠오르는 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어느 정도 그런 의료의 질적 관리 네를 국가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는데요. 네. 근데 좀 지나친 게 많다. 네.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래를 얼마나 자주 오냐. 맞아요. 네, 이런 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내원을 자주 하시게 하면은 걸려요. 근데 보면은 힘드신 분 자주 오시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주일에 2번, 3번 그 이상도 오실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 횟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나 심사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사가 와요. 저 불려갔었어요. 네. 그리고 약도 뭐 이제 적당하게 쓰는 게 물론 필요하죠. 네, 그렇긴 한데 사실 힘든 분일수록 약을 많이 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케이스가 네. 생기죠. 진료 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진료 중이니까 당연히 전화를 계속 껐는데 문자가 딱 남기더니 보건복지부 그 소속 뭐라고 왔었더라. 하여튼 심사 누구니까 당장 오라고. 네. 아주 너무 두려운 마음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 갔더니 왜 우리 병원이 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변 병원들은 왜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이렇게 많이 보냐 라고 힘든 분들이 많이 왔나 보죠. 부당 청구를 한 거 아니냐, 가짜로 환자가 안 왔는데 청구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병원이 3일 동안 털렸었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의사의 치료 재량권을 약간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가가 관리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너무 유도리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고 이건 또 제 책에도 적었던 부분인데 두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 환자분 옛날에 처음으로 이제 자살하신 분 환자분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아빌리파이를 먹으면서 되게 많이 호전이 됐었고 그리고 퇴원했었는데 결국 약을 끊고 재발을 해서 재입원을 했는데 다시 왔을 때는 그분이 보호 환자가 돼서 그분한테 아빌리파이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국가에서 딱 정해놓은 치료비는 얼마였고 예전에는 그런 기준이 있었죠. 의료보호 환자분한테. 이 환자에게 하루 이상 이 정도 돈까지만 써라 라고 정해놓은 게 있었고 아빌리파이가 좀 비싼 약이라서 그 돈을 약간 오버했는데 그러니 쓸 수 없다. 싼 약으로 써라. 그래가지고 뭐 꼭 약이 비싼 게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에 효과 있었던 약을 못 쓰고 다른 약을 썼는데 그분이 호전은 안 되고 너무 안타깝죠. 환자분이셨는데 사실. 결국 자살을 하셨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병원이 역시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식으로 들릴까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 적자가 누적되는 거거든요. 약을 쓸 때마다. 그럼 병원은 또 유지할 수가 없어요. 참 이 의료 보호 환자분에 대한 그 정액제였죠. 하루 진료비 정액제가 참 대표적인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폐지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네. 저는 그때 제가 전공의 때 이제 그 환자분을 이제 밤에 입원을 시키잖아요. 응급실로 오시면은 보고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저 입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보호 환자라고 말씀드리면 교수님들이 이러면서 약간 되게 꺼리시는 뉘앙스가 확 느껴지는 게 당황하시면서 물론 그래도 대부분 받았지만 되게 솔직히 좀 안 좋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랐던 거지. 사실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문제가 크게 되고 있으니까 꺼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병원이 폐업할 줄 어떻게 알았어? 상상도 못했어 진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재활시설 국가에서 좀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탈원화라는 기조가 있었죠.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하면서도 너무 병원 안에 부당하게 갇혀있는 환자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와서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취지를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취지는 너무 좋죠. 취지는 너무 좋은데 실제로 뭐 이분들이 그냥 지역사회로 돌아오면은 모두가 뭐 환영을 해서 뭐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도 일단 뭐 10년, 길게 20년, 30년을 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사회에 나오면은 어떻게 적응을 하시겠어요? 그쵸? 정말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우리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건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탈북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교육 과정을 길게 거치거든요. 다른 문화권이니까. 그리고 나서도 잘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똑같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심한 케이스죠. 맞아요. 적응을 위해서 정말로 투자하고 그래야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냥 퇴원시킨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트레이닝 센터 같은 곳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어떤 사회 복귀를 위한 치료를 하는 곳은 없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그나마 역할을 좀 해주던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인 거죠. 그러게 그렇겠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해서 좀 연락 드려보시고 좀 이런 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해보시라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라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예전에 일했던 국립병원에서 이제 그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된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기존은 이제 환자분들끼리 생활할 수 있게 뭐 4인 1실 이런 식으로 방을 마련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생활하고 외출도 하고 뭐 외부에 취업 연계도 해서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설이라고 해서 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뭔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표류하다가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일을 하지 않게 돼가지고 복무 완료가 되면서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답답합니다. 기승전 답답합니다 됐는데 사실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여전히 아직 들여다보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다소 무겁게 정리가 됐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오늘 드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사연자분께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작은 위안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오늘 언택트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자분의 소중한 사연 기다리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